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 후보 선출이 내일이 이제 결정이 예. 되는 거잖아요. 한참 바쁘시겠어요? 뭐 아무래도 마지막이다 보니까 당내 분위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고 네. 내일 2시에 행사를 시작하는데 최종 결과는 아마 오후 3시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로서는 뭐 당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후 3시쯤에 결과가 발표된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대담을 나누기에 앞서서 관련된 영상을 그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 라고 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고 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롤드컵이라고 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실손 보상 개념으로 재난 피해를 좀 보상해드리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이자 도이치 모터스 수사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습니까? 전 국민의 50% 정도가 됩니다. 그분이 사실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결정을 하실 겁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미리 좀 시간이 좀 필요해서 대변인께 먼저 내일 그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을 여쭤봤는데 오늘은 여당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와 정부, 당정 간의 갈등이 지금 표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특히 추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좀 이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재정당국하고 정부 의견이 딱 합의되거나 일치한 의견이 나온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정당국은 재정당국대로의 어떤 입장이 있는 거고요. 뭐 지금 국무총리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입장이 또 있는 것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로 지급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도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후보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뭐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추가 세수가 한 10조에서 15조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추가 세수 또한 국민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께 되돌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정부에서 계속 선별 지원을 얘기해 왔고 재정당국도 그런 입장을 얘기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 차원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뭐 추가 세수를 가지고 나라 국채 상환을 좀 먼저 나라 빚을 먼저 좀 갚고 그리고 또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당도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사실 정부의 지금 입장에 현 네. 정부의 입장. 네. 당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추가 재난지원금 사안뿐만 아니라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과세를 유예한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기재부에서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엇갈린 시그널을 주게 되면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표하고요. 또 재난지원금 자체에 있어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가 부채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증가하는 속도를 보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약 60년, 70년간 쌓아온 부채가 600조 정도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약 400조 정도가 폭증을 하면서 1000조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절대적인 규모를 얘기하면서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본다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김부겸 총리도 재정적인 여력이 힘들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좀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채 총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 뭐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와 비교했을 때 부채 비율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우리가 50%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이거 자체를 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채 증가 속도가 좀 빠르다.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에서 부채를 많이 질 경우에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그건 충분히 경청하고 들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지금 이제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좀 국민의힘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손실보상금 더 두텁게 지급하자고 얘기해요. 그럼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서 빼거나 예산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국채 발행하거나 아니면 추가세에서 활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재정 건전성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던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했던 거지만 국민은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 건전성 탓하면서 재정을 더 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앞뒤가 모순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죄송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지원을 두텁게 한다고 할 때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한다면 메르켈 총리도 전 총리도 포퓰리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역시 포퓰리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들 때 국가 재정을 통해서 그 힘듦을 좀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30에서 50만 원 정도 수준이 되는 게 그게 적합한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너무 안 지급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지급하는 게 과연 적정하다고 말할 것인지 이런 거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느끼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원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그 지원 대상을 어떻게 보면 그 부유층까지 다 포함한 전 국민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자, 지원 대상을 좀 고려를 하자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론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충분히 세수를 걷어가지고 현재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자.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걷어서 그 큰 파이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큰 파이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세수는 거둘 수 있지만 그것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예. 말씀이신 거죠. 이런 가운데 또 지금 그 당정 간에 좀 이견이 표출되는 분야가 앞서 대변인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이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년부터 정부에서는 뭐 세금을 물리겠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좀 이거를 유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라기보다는 민주당론으로 민주당, 네.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선거 앞두고 있다고 해서 젊은 층 표심을 의식해서 이미 결정한 걸 이런 식으로 번복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젊은 층의 어떤 반발이나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50만 원을 넘어가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 20% 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우에도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야당이 얘기하는 것하고 집권 여당이 얘기하는 것은 무게가 다르잖아요. 네. 이미 당정청 합의를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결정했는데 지금 대선 앞둔 상황이라고 해서 한 1년 미룹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해가면서 정책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젊은 층 표심에도 저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앞서 재난지원금 얘기 나왔지만 그러니까 현재 권력에서 볼 때는 좀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미래 권력 입장에서는 당은 또 미래 권력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해서 내년에 그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미 이전에 다 하기로 결정했고 시행을 불과 지금 한 2달도 안 남겨둔 상황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이거는 아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정부의 방침대로 예정대로 과세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과세 문제 자체는 사실 저희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정책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다시피 갑자기 이렇게 유예를 시키는 것은 분명히 소위 2030 세대의 지지가 약한 것을 한번 회복해 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2030 세대가 가상화폐라는 그 투자에 조금은 불안정할 수 있는 그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분석한다면 일자리나 부동산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과세를 유예한다고 2030 표심을 끌어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는 거라면 상당히 좀 얕은 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당정 간의 이견을 좀 표출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그 선대위 내부에서도 제대로 지금 화학적인 결합이 됐는지 원팀이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서른 의원의 이 발언을 한번 좀 보시죠. 일단 서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의 핵심 좌장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큰 차이 없다. 고만고만한 약점이 있고 고만고만한 장점이 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남미로 지금 출장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왜 출장 갔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진짜 긴급한 출장을 가는 건지 네. 안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발언 해놓고 난 다음에 불편하니까 남미로 출장 떠난다. 이것도 뭐 명분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뭐 심리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뭐 생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국민의힘도 지금 경선 진행 중이긴 하지만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패배한 쪽에서 쉽게 마음을 열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일정 부분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데 좀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거는 결국 뭐 마음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계속 지지율을 좀 유지하면서 정말 당선 가능성, 즉 재집권 가능성을 높여가면 자연스럽게 뭐 마음을 좀 열지 못하는 당원이나 아니면 의원들도 서서히 마음을 여는 과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집 앞에 가가지고 계속 뭐 식구초래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라고 우리가 뭐 그림으로 상상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을 다 터놓고 선거를 도와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람 마음이 또 그게 아니니까 네.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대변인께 질문 드리기 전에 이 관련된 녹취 하나를 듣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른 의원이 이렇게 좀 그 신경전을 벌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게 이른바 그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관련된 의혹을 놓고 서른 의원,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측이 강하게 이재명 후보 측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책의총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합니다. 관련한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쟁취한 대장동 개발이익 70% 환수마저 방해하려 했던 진짜 세력의 그림자가 이 언론 보도 뒤에 어른거립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부분도 있습니다.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내내 국민의힘이 공격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자 이런 취지고 국민의힘에게는 동의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윤호중 원내대표가 말한 것 중에
국민의힘이 뭐 100% 환수를 못했다. 물론 그런 워딩도 있었지만 저희의 근본적인 질문은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이익을 가져갔냐, 그 설계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지난번 7월 달에도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그런 발언이 나오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하면서 절대적인 악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평범한 노동자가 근로를 한 이후에 퇴직금과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마련했다면 그 사람이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악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국가가 그것을 통제하고 환수한다면, 그렇다면 부동산 손실이 발생했을 땐 국가가 책임져 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지금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현재 그리고 과거에 했던 정책들을 보면요, 뭐 무상 시리즈, 기본소득 해가지고 아니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불로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시행하는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로소득은 선한 불로소득이고 일종의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악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좋은 전략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정치적인 논점을 흐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논점을 흐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지사 주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왜 확정이익으로 가져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중에 가서 리스크를 떠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에서는 서로 수익 배분 방식으로 갔더니 나중에 가서 공사비 부풀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대장동 개발 사업할 때는 확정이익으로 우리가 그냥 갖고 오자. 갖고 오고 난 다음에 투자한 것도 없고 리스크도 우리가 떠안지 않고 그럼 민간에서 리스크를 떠안고 뭐 수익이 난다면 민간에서 수익이 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비판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수의 개발업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액들을 배당금을 가져가느냐,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굳이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잖아요.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거기에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금전신탁이라고 해서 누가 들어가 있는지 실명도 가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투자해서 투자금을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배당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한테 은행들이 배당금을 마치 몰아주듯이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 알아봐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뭐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뭐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누가 떠안느냐에 관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일반 개발업자들이 떠안으면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개발이익을 하나도 주지 말자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제한하자. 개발이익을 10%로 제한하자. 그래서 10%로 제한하되 그 사이에 또 이번에 대장동처럼 부동산 가격이 막 뛰어가지고 개발이익이 10%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400억 원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4천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이익을 얻은 부분의 50%를 진성준 의원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그 50%를 다시 또 개발이익으로 환수하자. 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대변인께서 또 반박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녹취를 먼저 듣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 이렇게 그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당국의 수사도 관련 수사도 속도를 좀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 대장동 개발 관련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이 됐는데 김만배 씨가 구속 심사 직전에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거다 이렇게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했을까요? 뭐 아무래도 기존에 기각된 것에서 변경이 된 것이라면 아무래도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는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하나은행 컨소시엄 가서 물어봐야 된다. 이런 논리가 상당히 빈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사안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유동규 씨에 대한 어떤 혐의가 불거지니 그건 유동규 씨 개인의 사다. 그리고 또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 게이트 사건에서 그 당시에 최순실 씨한테 가서 물어봐라. 김기춘 실장한테 가서 물어봐라.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논리거든요. 결국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는 그 회사가 선택될 수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어떤 황무성 사장의 녹취록이나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런 김만배 씨의 그분 발언 관련해서 결국에는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이재명 지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연 이재명 후보를 빼놓고 이것을 어떻게 논하라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말씀하셨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만들었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공모를 했을 때 여러 곳에서 참여해서 일단 하나는 컨소시엄이 정해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공정했느냐 이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택이 됐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수익 배분을 내부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개입할 권한은 없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안에서 내부적으로 수익을 배당을 받은 거 아닙니까? 민간 사업으로. 나머지 성남시는 확정이익으로 가져갔던 것이고 그럼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에서 돈은 대출은 다 해주고 왜 은행 몫은 적고 나머지 지금 화천대유라고 하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배분받았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이 합동으로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을 민간이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불가피하고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하는 것도 사실은 민간의 어떤 사업의 위축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럼 큰 틀 안에서 개발 사업 자체가 사업 구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배당금을 많이 가져간 게 문제라고 하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내부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에서 지금 민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시 개발 사업들도 많고. 그리고 관에서 같이 가는 뭐 LH가 한다거나 뭐 SH가 하는 경우도 있고 각 지역의 그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 같은 것들이 따로 있어요. 네. 다 공영이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했던 것은 다 환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처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환수하는 게 곧 완벽한 대안은 또 아닐 거라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부동산 개발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개발이익 다 환수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아니 그건 또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논리를 만들어내고 나중에 가서 그 논리가 궁색해지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걸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반론을 드리자면 저희가 마치 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왜 100% 하지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했다고 말하시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건 잘한 사업이다. 전혀 환수하지 못할 것을 환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 개발을 통해서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영역이고 오히려 민간 개발을 통해서도 더 많이 환수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건데 마치 저희가 100% 환수하지 못해서 이재명 후보 잘못이다. 이런 것은 굉장히 물타기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이재명 후보가 만들었냐. 저희도 그런 주장은 한 적 없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평론가님께서 짧게 축약하신 그 컨소시엄의 선정 과정이 공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축약하시고 넘어가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잠시만요. 두 분이 지금 공감하시는 부분이 이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하나은행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지금 그 당시에 이 개발 사업에 대형 금융사가 포함이 되고 대신에 대형 건설사는 빠지고 대형 금융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행 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 건설사가 빠지고 화천대유라는 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시행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 시행 사업 전반을 좌지우지했는데 이 과정, 이 사업 구조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게 국민의힘 시각인 거고 일단 그 평론가님 그것과는 별개로 당시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들어갔으니까 이익 배분이 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제대로 배분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못했느냐 그 부분을 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네. 논리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공모 과정에서 공모 지침서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검찰이 보는 것처럼 유동규나 아니면 화천대유 관계자들 지금 뭐 핵심 관계자라고 불리는 한 4명, 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떤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느냐. 네.
서로 어떻게 뭐 짜고 개발을 하려고 했었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뇌물이 오고 가거나 아니면 개발이익의 뭐 일정 부분 700억이든 얼마든 그걸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불법성, 위법성은 우리가 좀 별개로 따져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거기에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 이 부분은 전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밝히고 이전에 화무성 사장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화무성 사장이 공모지침서 결제는 안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YTN하고도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지만 내가 검찰 가서 보니까 공모지침서 결제서를 내가 서명한 거 맞더라. 결제한 거 맞더라. 또 말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사장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당시에 기록을 찾아보니까 시장한테 보고가 돼서 서명이 남아있는 기록은 하나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모든 걸 다 계획했다고 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다 그 비리까지 관여해서 또 이익을 그쪽 화천대유 쪽에 다 주려고 했다고 연결하는 것도 논리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이 이렇게 그 논쟁을 벌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핵심 윗선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여부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새로운 내용이 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부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날 통화를 했다.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 이후에 논란이 불거지니까 정진상 부실장이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통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정 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다. 확인 전화를 5분 정도 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분명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녹취록이 있다면. 다만 이재명 후보의 왼팔과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이 관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신호다라고 정도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왼팔과 오른팔이니까 통화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뭐 이상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할 때 압수수색에 막 목매다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매달리지 않아도 통화 기록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저 통신사 통해서. 네, 통신사 통해서 확인하면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보면 될 거를 왜 휴대폰 던졌다, 던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복구했다, 비밀번호 못 푼 거 유동규한테 결국은 풀게 해달라고 해서 협조 받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지금 정진상 당시 이제 성남시 정책실장하고 통화했다는 내용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일반 통신사를 통해서 통화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뭐하지만 굉장히 멋지게 서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휴대폰을 던지고 깨트리고 찾아내고 거기에서 나중에 보니까 통화했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의혹이 더 막 증폭되고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전화를 어떻게 했고 무슨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 전 실장의 설명으로는 지금 녹취록에 내가 자꾸 언급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전에도 내가 알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건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바로 압수수색했던 당시에 정진상 실장이 통화를 했다는 내용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만은 뭐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건 맞습니다. 네, 일단 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 당국이 수사력을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진상 부실장의 입장을 좀 그래도 간략하게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뭐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당시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맨 서두에 내일 오후 그러면 결과가 3시쯤 나오는 겁니다. 3시쯤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3시쯤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여론조사랑 이런 투표는 내일 오전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오후 5시까지 모든 투표는 마감이 되고 합계를 해서 내일 3시쯤에 발표할 예정. 오전에 안 하고 3시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긴장감을 좀 높이기 위한 의도 그러니까 아닐까요?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내일은 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막판 오늘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이 뜨거울 것 같은데 관련된 움직임들 녹취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단체가 많아요. 뭐 윤사모라든가 윤공정이라든가 네. 거기에서도 뭐 수만 명의 당원들을 서로 가입을 시켰거든요. 아. 그리고 이 이제 선거도 첫사랑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은 잘 안 바뀌어요. 전화 면접 조사가 지난주에 4군데가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경선하고 똑같은 형식의 전화 면접 조사는 4군데가 있었습니다. KBS하고 MBC 대표적인데요. 그 경우에는 어쨌든 그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요. 네. 대변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예. 한세 분석은 평론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저는 그런 얘기하지만 상대 쪽에서 윤석열 캠프 쪽이 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홍준표 캠프 쪽이 네. 유리하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만큼 사실 알기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투표율이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예측으로는 65% 정도는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투표율이 올라감으로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수들이 저는 많이 개입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우리 쪽 진영이 확실히 결집한 것이다. 각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힘 당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늘어난 당원들의 적지 않은 퍼센트가 수도권 그리고 젊은 층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뭐 그 원래 전통적으로 가입해 있던 당원들하고는 좀 색깔이 다를 수 있고 이 양쪽이 전부 다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고 하면은 결국은 지역색도 옅어지고 고령층이 주로 중심이 됐던 당원층도 다른 방식으로 지금 네. 어떤 표심을 표출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리무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당심 50%, 일반 여론조사 50% 5대 5인데 뭐 이른바 양강 후보라고 하는 그 홍준표 후보는 민심에서 조금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심에서 조금 더 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리무중 판세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실제로도 저도 그렇고 당직자분들도 그렇고 사실 판세 예측을 많이 해보잖아요. 네. 정확하게 5대5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민심 쪽을 조금 더 우세하시는 분들은 홍준표 후보를 예측하시는 것 같고 뭐 당심 쪽을 예측하시는 분은 윤석열 후보인데 뭐 다른 후보가 선출된 또 기적적인 연출도 있을 것 같고 뭐 네.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3시쯤까지 긴장감을 좀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내일 오후가 되면 국민의힘 제1야당의 대선 후보는 선출이 됩니다. 그 이후에 또 궁금해지는 게 뭐 거대 양당의 이런 경쟁 외에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문제, 야권 단일화 문제가 좀 그 어떻게 보면 관심에 쏠릴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평론가님? 지금은 뭐 그걸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완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절대 단일화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참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그 뭐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진보하고 보수 쪽이 총결집하는 선거 성향으로 점점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머지 이제 중도 부동층, 스윙 보터라고 불리는 층이 한 20% 정도 여론조사에 잡히는 걸로는 남아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판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일부는 투표를 포기할 것이고요. 일부는 양쪽으로 딸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근데 과연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국 사회에서 얼만큼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 좀 회의적인 편에 속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의 대선 때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 호남을 계속 품어 안으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다고 한다면 진짜 이번엔 큰 영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표를 가져갈 테니까요. 상당 부분. 근데 지금 그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보수 인사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동층 스윙 보터 중에서 국민의힘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 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표가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서 손을 내밀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이고요.
그 표가 예를 들어서 뭐 5% 미만 정도로 나오거나 그렇게 크지 않다고 가정하면 마지막에 결국은 대세론으로 따라가면서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지금 대표의 존재감은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일부 여론조사처럼 한 8%나 이렇게 나와버릴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는 누가 먼저 안철수 대표랑 손잡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결국 지지율이 관건이 될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금 전 그래픽에서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강꾼 행세는 해당 행위다. 징계할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뭐 아무래도 지난 보궐선거 때 그 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장 아무래도, 보궐선거 때요? 예. 네.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오세훈 시장으로 단일화가 되니까 갈 곳이 없어지니 안철수 대표를 지원하는 참 이상한 행동이 발생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명확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안철수 대표 자체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자면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보수 인사로 확실히 분류가 된 상황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제3지대라든지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내일 오후가 되면 뭐 대진표가 다 짜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선 대진표가 다 짜이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또 대선과 관련한 열기가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김만배, 남욱, 핵심 인물 2명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윗선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을 향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당일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김웅 의원도 손준성 검사처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부동산 대개혁 법안 중 하나인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당론 채택에 나섭니다.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막판 표심몰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계속 늘어서 어제 하루 24명이나 나왔는데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경유 차량 필수 품목인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재기 차단에 나섰습니다. 고시 재정과 함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사업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폐기물 4만여 톤을 빈 공장과 창고 등을 빌려서 투기한 뒤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챙긴 부당 이득만 92억 원이나 되는데 전국 곳곳에 폭력 조직원들도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82명으로 이틀째 2,000명대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전보다 185명 줄긴 했지만 확산 추이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은 2,45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980명이 확진돼서 국내 환자의 80.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19.4%로 충남과 대구, 부산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숨진 환자만 24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 누적은 2,916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3명 줄어 현재 365명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6만 4천여 명이 받아 누적 4,133만 6천여 명, 접종률은 80.5%입니다. 이 가운데 7만 5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3,897만 3천여 명, 접종 완료율은 75.9%로 집계됐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오늘부터 안전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대학별 전형을 위해 집중 방역 관리가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수능을 앞두고 오늘부터 2주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공동 상황반을 구성해 수험생 확진자와 격리자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수능을 일주일 앞둔 오는 11일부터는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또 안전한 수능을 위해 수험생과 가족에게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외부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수능 전날인 17일에는 코로나19 검사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한다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의심 증상이 나타내는 수험생이나 가족들은 신속하게 PCR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겨울철에 눈을 통해서도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악성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강해지는 겨울철에 더욱더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도 업체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코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WHO는 코백신의 품질과 안전성, 효능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효능이 위험을 능가했다면서 이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코백신의 보관이 비교적 용이해서 중저소득 국가에 매우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5살에서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어린 자녀에게 백신 맞히기 주저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미국 전역의 병원이 부모님과 함께 백신을 맞으러 온 어린이들로 북적입니다. 주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 Like we go on trips a lot and my parents said that when I get vaccinated we can start going back to normal more. So now that I'm vaccinated we can start going back to normal more. So we're here to get the first shot of the COVID vaccine. We have some travel plans for December. And we really wanted to get them vaccinated before we travel. 5에서 11세 어린이는 모두 2,800만 명. 어린이 접종까지 확대되며 미국 국민의 94%가 접종 대상이 됐습니다. 백신이 승인되면서 몇몇 병원은 예약 신청이 몰려 이달 말까지 수만 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백신 접종을 우려하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한 비영리 연구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백신을 곧바로 맞히겠다는 응답은 27%에 그쳤습니다. 또 76%는 장기적인 부작용이 걱정되고 특히 아이들의 출산 능력에 끼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점을 의식해 대통령까지 나서 적극적인 백신 홍보에 나섰습니다. This vaccine is safe and effective, so get your children vaccinated to protect themselves, to protect others, and to stop the spread, and to help us beat this pandemic.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CNN 방송에 출연해 어린이 백신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어떤 백신도 생식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징후는 없었다며 자신의 자녀들도 5에서 11세라면 반드시 맞췄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어린이 환자는 전체 코로나 환자 수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늘어난 상황. 미국 정부는 어린이 백신 접종이 다시 한번 코로나19 감염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접종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요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느 것보다 개인정보 관리에 더 신중해야 하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적되어 온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확인된 셈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보건소가 작성한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 명단입니다. 반년 전 2차 접종을 마친 요양시설 36곳 종사자와 어르신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전체 주민등록 번호까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부스터샷, 즉 3차 접종을 희망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가 시설별로 나눠지지 않고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그대로 보내졌습니다.
불필요한 다른 기관 접종 대상자 정보까지 모두 담겨 있던 겁니다. 개인적인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한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개인정보 강화돼야 되는데. 깜짝 놀란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오히려 관련 정보를 황급히 없애야 했습니다. 주민번호가 뒤에까지 별표가 안 나오고 숫자가 다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 바로 하세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에 항의 전화를 했죠. 그럼 이렇게 개인 정보가 보내진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70여 곳, 종사자와 어르신 3천여 명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환자들은 다른 사람이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과 같은 형태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보건소 측은 담당자 실수를 인정하며 각 시설의 자료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이유입니다. 내일 이제 회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유출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보내서 개인정보 보호에 다시 유의해달라고 하고. 가뜩이나 코로나 방역 조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어 온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디젤 차량 운행에 꼭 필요한 요소수 품귀로 인한 대란이 자칫하면 내년 농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소 비료를 만드는 재고가 전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거의 바닥난 데다가 요소값이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안전운전보다 요소수 없어 차가 멈출까 봐 더 걱정인 요소수 대란. 요소수는 요소에다 증류수를 섞어 만드는데 본격 확산한 것은 지난달 중순부터입니다. 3, 4일 뒤에는 멈추고 운행을 못해요. 요소수가 없어서. 아니 말도 못하죠. 우리 생계가 위협받죠. 중국 당국이 세관에 내린 공문입니다. 별도의 검역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나 칼륨, 인산 등 총 29종의 품목을 엄격한 검역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미국 등 서방국가와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올 들어 호주산 석탄 반입을 중단했고 그 바람에 자국의 전력에 문제가 생기자 요소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것입니다.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국내 요소 수입의 3분의 2가 중국산인데 올해는 유난히 중국산 비중이 커져 9월까지는 97% 정도였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순위를 보면 1위 인도에 이어 2위가 한국입니다. 한국에다가 요소를 수출해버리면 어쩌면 자기들이 모자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우리가 요소수가 없으니까 우리 큰일 났다 좀 수출을 해다오.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국내 한 비료업체 창고 모습입니다. 요소와 칼륨 등의 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내년 생산 물량을 위해 유지해온 업체 전체의 재고가 평상시에 5분의 1 수준으로 사실상 바닥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소 등의 비료는 보통 작물 수확 전에 사용돼 올해는 벼농사만 보면 마무리돼서 당장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소 수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수입가가 급등해 현 유통가의 2배 인상이 불가피해서 내년 농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중국의 수출 중단에 따른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요소수 사재기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혁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폭리를 취하려고 요소수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꺼리는 걸 막기 위해 다음 주 중에 차량용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에 매점 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정위와 국세청 등 사재기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외교부가 중국발 요소수 수급 문제 등 경제 안보 문제를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산하에 신설된 경제안보-TF는 지난 1일 업무를 시작했고 관련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해 67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TF는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요소수 수급 비상 등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전반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환경부는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유관 부처와 협의해 2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시가 시행되면 매점 매석을 할 경우 물가 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남욱 이렇게 핵심 인물 2명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화천대유 세력을 위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봤다는 이른바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당시 성남시 윗선이나 로비 의혹을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대장동 사업은 정영학 회계사가 쌓은 성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하지만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김 씨가 남욱 변호사와 개발 사업 전반을 마음대로 주무른 주역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증명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사업 실무 담당자로 남욱 변호사에게서 3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던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은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검찰의 배임 혐의 입증에 상당 부분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더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만큼 공공 영역에서 윗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의 관여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었던 만큼 책임 가리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연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해온 검찰은 앞서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하지 않는다며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만배 씨를 고리로 한 광범위한 로비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엔 이미 김 씨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앞둔 시점부터 사실상 대장동 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몫으로 30억 원, 로비 자금 실탄으로 350억 원을 준비했다는 등 구체적인 액수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영장에서 빠졌던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의 성격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호화 전관 고문단의 역할도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수사 초기 영장이 기각돼 20일가량 보강 수사에 발목이 잡혔던 검찰이 역량과 의지에 관한 의구심을 떨쳐내고 쌓인 의혹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전에 정진상 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복심과도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전 지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 전 실장 말고도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잘 알고 달랠 수 있을 정도의 복심급 인물이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증거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실명은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거의 텔레그램을 사용해서 통신사에 기록이 남지 않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딱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 9월 검찰 압수수색 당일 유 전 본부장과 정 부실장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 부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했다면서 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경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이번 달 말부터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돈줄 죄기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의 신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Today, the FOMC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in light of the progress the economy has made toward our goals,
decided to begin reducing the pace of asset purchases. 일단 이번 달과 다음 달 국채 매입을 150억 달러씩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국채 100억 달러와 주택 저당증권 50억 달러를 매달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다만 경제 전망에 변화가 생긴다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매달 1,200억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6월에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조치가 끝나는 셈입니다. 파월 의장은 다만 자산 매입 축소 시작 결정이 금리 인상의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decision today to begin tapering our asset purchases does not imply any direct signal regarding our interest rate policy. We continue to articulate a different and more stringent test for the economic conditions that would need to be met before raising the federal funds rate. 최근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시적 요인으로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하는 만큼 금리를 인상해 시장을 위축시킬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제로금리 수준의 기준금리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6월 양적 완화 조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인플레 압력이 그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10 강태욱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에 착수한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도 곧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전망에 따라 프랑스와 아일랜드 등의 국채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거나 제로금리를 오르내리면서 유럽 국채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이른바 테이퍼링을 발표한 데 대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혁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은 애초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다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각국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신속하게 시장 안정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세에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가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시각 현재 2,99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0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연준이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듭된 예고가 있었던 만큼 이미 해당 이슈를 선반영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들은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했고 3대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함께 보시죠.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시각 현재 1,1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FOMC 결과 발표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모습인데요. 다만 저가 매수 결제 수요가 환율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4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보시겠습니다. 3%대 하락률을 보이면서 80달러 근방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요.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밝힌 점도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최근 집값 폭등에 분양 전환을 앞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길게는 10년 동안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기다려왔는데 정작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분양가 때문에 LH만 폭리를 취하게 생겼다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아파트 벽면과 베란다마다 LH 폭리를 지적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5년 전 입주한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인데 LH가 최근 폭등한 집값을 그대로 반영해 조기 분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입주 당시 같은 크기 아파트의 주변 시세는 3억 원 정도, 하지만 5년 만에 1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주민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워 입주하도록 해놓고 이제와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저금해 가면 한 3억 초반대 정도 되면 그래도 내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무주택 서민으로서는 거의 감당하기 힘든 분양가이고요. 그런 분양가 가격에는 저희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꿈이 아예 없어집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일정 임대기간을 마치면 분양권을 주는 주거 안정 정책입니다. 문제는 분양가 산정 방법인데 5년 만기의 경우 건설 원가 등이 반영돼 집값이 올라도 분양 가격이 급등하지 않지만 10년 만기의 경우 뛰어오른 집값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정책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공공임대주택 주민들도 10년 만기 분양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긴 마찬가지. 올해 7월까지 조기 분양을 받았다면 분양가는 2억 원 정도. 하지만 석 달 만에 날아온 만기 분양 예상가는 4억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해 조기 분양을 받지 못했던 이창현 씨는 LH 직원의 말만 믿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2달, 3달 나오는데 금액은 별 차이가 없을 거다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2억 6백을 더 구해야 될 상황에 온 거예요. 이게 LH가 서민을 죽이는 거지 이게. 게다가 만기 분양 가격 자체가 신규 분양 아파트보다도 비싼 수준이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애초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택했던 건데 10년 된 아파트를 4억 1,500을 받았는데 새 아파트가 3억 9천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LH 측은 국토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제도는 이제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고요. 그럼 저희는 그걸 실행하는 기관이고 길다 보니까 임대 기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 리스크 등을 감안해가지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LH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공의 성격이 강한 사업이므로 수익을 시행자가 독식하는 형태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5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산정 가격 기준과 현재 기준의 균형점을 찾는 선이 제일 합당하다고 봅니다.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임대주택 서민들의 설 자리를 위협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사이 LH 등 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사업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폐기물 4만여 톤을 빈 공장과 창고 등을 빌려서 투기한 뒤에 도주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특히 전국 곳곳에 폭력 조직원들도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재희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창고. 문을 따고 가림막을 걷었더니 천장까지 가득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언뜻 봐도 성인 남성 키의 2배가 훌쩍 넘는 높이입니다. 모두 12,000톤 규모로 불법 투기된 폐기물들입니다. 경찰은 충북과 충남, 경북, 전북 등 전국 11곳의 빈 공장과 창고를 빌려 몰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일당 64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빈 공장이나 창고를 빌린 뒤 야간을 틈타 폐기물을 실어 나르고는 도주했습니다. 범행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와 불법 브로커, 불법 하치장 운영과 운반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였고 폐기물 가운데 일부는 합법적인 처리시설로 보낸 뒤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단속도 피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빈 공장을 내줬던 건물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계속 방치돼 있으면 지하수 침출수라든지 그다음에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라든지 이런 게 불가한 실정이죠. 형사처벌이 끝나야지 우리가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국에 버려진 폐기물만 모두 4만 6천 톤. 불법 투기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9달 동안 92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각 지역 폭력 조직원들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향후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한 이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부당이익이 조직 자금이나 각종 불법적인 자금으로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윤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이 진행되고 있죠.
낼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가 확인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받았던 고통의 일부라도 보상을 받으려 했던 자영업자들은 2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손익계산서는 뭐가 문제인가요? 네, 손익계산서는 사업체가 일정 기간 벌인 사업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손익을 밝히는 서류인데요. 복식 부기 형태로 장부를 정리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 대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일부와 이의 제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복식 부기는 회계 규칙에 맞게 사업체의 경제 활동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반대로 단식 부기는 특별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상식선에서 수입 등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복식 부기는 복식 부기 의무자라 불리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만 적용됩니다. 복식 부기가 단식 부기보다 훨씬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는 단식 부기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자영업자는 대부분이 단식 부기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 단체 대표는 단체 소속 자영업자 90%가 단식 부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정작 이번 손실보상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겁니다. 관련해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선수 요구는 복식부기 체계를 완비하지 못한 대부분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침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혼란스러운 안내 메시지가 떴다는 자영업자의 사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서버 과부하 문제로 며칠 고생하다 겨우 접속에 성공했더니 소기업 기준인 연 매출 10억 원을 넘어서 대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뜬 건데요. 해당 메시지를 본 고깃집 업주는 우리 가게는 연 매출 10억 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며 황당함을 내비쳤습니다. 실제 고깃집을 방문해 확인해 보니 테이블 10여 개짜리 작은 규모의 식당이라 연 매출 10억 원을 달성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로나19 영업 제한을 받았는지 확인하는데 2주 이상이 소요된다는 메시지로 바뀌었는데요. 대전에 있는 식당이 영업 제한 조치 대상이었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답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업주 이야기 들어보시죠. 모든 식당이 다 영업시간 제한하고 집합금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2주를 기다리라고.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를 상대로 보상권을 부여하는 사업에서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손익계산서 정도는 제출해야 국가에서 보상권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세무사는 손익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받아오라고 했다는 자영업자 사례를 설명하자 추가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단식 부기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손익계산서 형태를 갖춘 서류만 받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좀 더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어쨌든 현장에 좀 더 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게 그거는 조치는 취할게요. 뭐 Q&A도 뿌려야 될 것 같고요. 영업 제한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한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한 뒤 답변을 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손실보상제도, 힘들게 도입된 만큼 빠르고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조금 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가을색이 나날이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낮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선선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여전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걸리기 쉬워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영서 중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낮 동안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이 20도, 광주와 부산 21도로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며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